안녕하세요. 옵티머스가 직접 투자한 것 중에 스포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를 이씨가 340억 원에 매수를 하고서 410억 원에 옵티머스에게 되팔은 건데요.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먼저 이제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씨가 일단 300억 원 정도를 어디서 자금 조달하기는 힘들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씨가 아마도 이 돈을 옵티머스에 다른 자금 창구를 통해서 들여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요. 340억 원을 들여와가지고 이씨가 저 스포츠센터를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옵티머스에게 410억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차익이 70억 원이 났죠. 이거는 이씨로 들어간 돈이고요. 자, 그 스포츠센터가 여기 보이는 용인 레포츠 클럽 아트리 파라다이트 건물인데요. 요거 3층부터 7층이 이씨가 매수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 3에서 7층을 5층이죠, 총. 그래서 옵티머스가 각 층을 2억에서 30억 원 더 쳐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씨는 70억 원의 차익을 내고 넘겼고, 지금 옵티머스가 이 스포츠센터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옵티머스가 문제가 되니까 용인 요 스포츠센터에게 70억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7월 28일 날 나온 기사인데, 요 가압류를 건 주체는 NH투자증권이고요. 그리고 이 운영 지시를 받아서 하나은행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결정을 받아서 가압류를 걸었죠. NH투자증권이 이렇게 발빠르게 하는 이유는 84%가 무려 NH투자증권을 통해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손실을 물어주게 된다면은 이 돈을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옵티머스가 다 팔아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다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를 거는 겁니다. 이 가압류라는 것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동결을 왜 시키느냐?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일단 빼앗아 놓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뭐냐? 일단 압류를 봐야 되겠죠. 가압류의 목적은 일단 채무자의 재산 동결에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돈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서 받아야 되는데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 즉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다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A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때야 강제 집행,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이 걸려 승소 판결문을 받고 확정 판결문에 기초해서 집행문까지 부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1, 2년 동안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린다면은 이거 승소하고 나서도 재산이 다 없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죠. 이런 불상사를 막는 게 바로 가압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 수 없게 동결시키는 것이고요. 가압류가 걸리면 처분권이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압류 요건은 이제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한 가지 흠이라도 있으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르면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스포츠센터는 가압류가 걸린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선임해서 채권 회수를 NH투자증권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가압류가 저 스포츠센터만 걸린 게 아니라 김재현 대표의 자택, 개인 자산에도 차례로 가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강남 레디펠 가압류 걸었고 호가가 46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사는 곳인데 김 대표 자택에는 25억 가압류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요 스포츠센터에는 70억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합쳐서 95억 가압류. 자, 이것도 역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경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봤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 자택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지난 1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을 받아서 25억 청구하는 가압류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김 대표 그리고 부인 윤모 씨랑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보니까 매매가는 43에서 46억 정도라고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NH투자증권은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서울 광진구 토지에도 가압류를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동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압류를 걸어 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대표는 다 가압류가 걸리고 있는 건데, 가압류 요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피보전 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이 필요성은 이거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판결의 집행이 불능되거나 그 집행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게 보전의 필요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민사 중에서도 민사집행법, 집행에 관련한 건데 제 277조의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보존의 필요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채권자가 피보존 권리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옵티머스로부터 NH투자증권이 돈을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그 받아내는 거에 담보가 잡혀 있어요, 다른데. 그러면은 뭐 굳이 이럴 필요 없겠죠. 그 담보를 처분해서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가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없어지고 어디 가고 없기 때문에 저렇게 피보존 보존의 필요성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보존 권리라는 게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죠. 이게 금전 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피보존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강제 집행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경매 같은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뭐 한두 차례 유찰을 거쳐서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옵티머스 측에서는 상가 매입 후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한 가격보다는 가치가 더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사례를 봤고요. 여기 2020년 7월에 또 이혁진 그 전 대표죠 에 관련된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부친이 보유했던 아파트 지분의 18분의 9 대략 한 절반 정도 일부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2011년 기준으로 취득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럼 아파트를 이제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전 대표가 채무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2016년이 되니까 이제 반포세무서가 압류한 것을 시작으로 줄줄이 여러 채권자 압류 대상이 되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1억 원 빚을 못 갚으니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가압류, 그 다음 달 수원지검도 이제 벌금 내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처분해서 어떻게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경매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11일에 됐고 낙찰되면 이제 3억 600만 원을 돌려받겠다라고 채권자들이 청구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가압류의 이제 두 가지 요건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보전의 필요성이었잖아요. 만약에 담보 제공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종부 판결로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는 근현대법 체제에서는 자력구제, 그러니까 내가 직접 힘을 써가지고 하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받고 이제 승소 이후에 집행권을 얻으면은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되죠. 집행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이라는 게 뭐 근원, 원인 이런 거잖아요.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 집행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권원에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해서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가 집행권 원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라는 것은 이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가압류라는 것은 남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 경우에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두는 재판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을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보존의 필요. 그래서 이제 업무 흐름도를 보면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에서 오케이 가압류 해도 돼 라고 나온다면은 가압류 결정이 나오면 이제 가압류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거 압류 집행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하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의 효력은 뭐냐? 채무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게 됩니다. 가압류에서 뭐 재밌는 사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례인데 억울하게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이미 가압류 결정을 내려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가압류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보통 가압류는 이제 채권 추심 같은 거 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A랑 어떤 관계인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뭐 돈을 빌리신 일이 있거나 거래 관계가 있으셨나요? 라고 했는데 적자가 가게가 나가지고 그 A라는 사람은 이제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문을 가게는 닫은 상태인데 이분이 억울한 거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하면서 왜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결과만 통보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를 내릴 때는 채무자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같은 보존 처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채권자가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을 이 채무자가 알게 되면은 그 가압류 결정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후딱 빼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모르게 진행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면은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잡아서 통지를 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신문 기일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당사자들 의견 듣고 이제 신문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법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데 어쨌든 대부분 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해서 이야기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냐? 이의신청서 접수하면 법원에 1, 2주 내에 신문기일을 통지해 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개월 안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채무자 입장에서 이제 가압류를 좀 풀고 싶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했고, 그다음에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서류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